안녕하세요. 아날로그 그녀입니다. 제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해서 당분간 이 유튜브 업데이트를 하지 못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구독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셔가지고 오늘은 책을 꼭 읽어야 하겠다 생각하고 하루키의 책을 꺼내봤습니다. 전 하루키를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라는 단편집으로 처음 만났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의 숲, 상실의 시대죠. 그 책으로 넘어가면서 하루키의 스토리와 감각들에 푹 빠졌었습니다. 하루키를 읽는다는 것은 뭔가 아주 내가 세련되고 안목 있는 사람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트렌디하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독창적인 스토리들이 늘 새로움을 던져줬기 때문에 되게 만족스러운 독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키 문학은 세련되고 위트 있다. 그리고 현실 안에 스며든 오묘한 판타지가 매력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빵가게 제습격이라는 단편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이렇게 해석해 보고 싶어요. 사랑해서 만났지만 커플들은 혹은 결혼하신 분들은 일상을 영위하며 공허함을 맛봐야 하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그 허기진 감정을 배고픔으로 취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는 이 공허의 저주를 풀기 위해 빵가게를 또 습격하자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튼 하루키가 만들어낸 어느 신혼부부의 일상스럽지 않은 일상의 한 단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판사는 창해 버전입니다. 빵가게를 습격한 얘기를 아내에게 들려준 게 과연 옳았는지 아직까지도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어쩌면 그것은 옳으니 옳지 않느니 하는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문제일지 모른다. 세상에는 옳은 결과를 초래하는 옳지 않은 선택도 있으며 옳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옳은 선택도 있으니 말이다. 이러한 부조리를 회피하려면 우리는 실제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 일어난 일은 이미 일어난 것이며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든 아내에게 빵가게를 습격한 이야기를 해버린 거다. 얘기해버린 것은 얘기해 버린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한 사건은 이미 발생해 버린 것이다. 만약 그 사건이 사람들 눈에 혹시라도 기묘하게 비친다면 그 원인은 사건을 포함한 총체적인 상황 존재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으로 뭔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그저 단순한 개인의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아내에게 빵가게를 습격한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극히 사소한 분위기의 흐름 탓이었다.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미리 마음먹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떠올라서 그러고 보니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한 것도 아니다. 그 빵가게 습격이란 말을 아내 앞에서 꺼내기 전까지는 나 자신이 예전에 빵가게를 습격했다는 기억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다. 빵가게를 습격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 것은 참을 수 없는 공복감이었다. 시각은 새벽 2시.
나와 아내는 6시에 가볍게 저녁 식사를 하고 9시쯤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 시간에 어찌된 이유인지 둘 다 동시에 잠이 깨버린 것이다. 잠이 깬 뒤 시간이 좀 지나자 오지의 마법사에 나오는 해오리처럼 공복감이 밀려왔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공복감이었다. 그러나 냉장고 속에는 먹거리라고 부를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프렌치 드레싱과 6개의 캔맥주, 고라 빠진 2개의 양파와 버터와 탈취제 뿐이었다. 우리는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된 때여서 식생활에 관한 공동인식이라는 걸 아직 명확히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다. 확립해야 할 것들은 그것 말고도 산더미처럼 있었으니까. 그 무렵 나는 법률사무소에 다니고 있었고 아내는 디자인 스쿨에서 사무를 보고 있었다. 나는 28인가 9, 둘 중에 하나였고 그녀는 나보다 2년 8개월 연하였다. 우리 생활은 지독히 바쁜 데다 입체적인 동굴처럼 혼잡하게 엉켜있어 비상식품을 챙기는 일에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침대에서 나와 부엌으로 간 우리는 할 일도 없이 테이블을 끼고 마주 앉았다. 다시 잠을 청하게 있는 두 사람 다 배가 너무 고팠으며 눕는 것도 고통이었다. 그렇다고 일어나 뭔가를 하기에도 너무 허기져 있었다. 이런 강렬한 공복감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찾아온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나와 아내는 일말의 희망을 안고 교대로 냉장고 문을 몇 번씩 열어보았지만 아무리 열어보아도 내용물이 달라지진 않았다. 맥주, 양파, 버터, 드레싱과 탈취제. 양파를 버터에 볶아 먹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2개의 고라파진 양파가 우리의 공복을 유효하게 채워줄 것 같지 않았다. 양파라는 것은 뭔가와 같이 먹는 것이지 그것만으로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아니다. 프렌치 드레싱 탈취제 볶음은? 하고 농담 삼아 제안했다가 예상대로 묵살당했다. 차 타고 나가서 심야 영업하는 레스토랑을 찾아볼까? 국도로 나가면 분명히 그런 데가 있을 거야. 그러나 아내는 그런 나의 제안도 거부했다. 밖에 나가 식사를 하는 건 싫다고 했다. 밤 12시가 넘어서 식사를 하러 바깥에 나가자는 건 뭔가 잘못됐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그런 면에서는 지독히 고지식했다. 뭐 그것도 그렇군. 한 호흡 두고서 나도 공감했다. 신혼 초에 흔히 있을 법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아내의 그런 의견이 내 귀에는 일종의 계시처럼 들렸다. 그녀의 말을 듣고 보니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굶주림이 국도변의 심야 레스토랑에서 편의적으로 채워질 성격의 것이 아닌 특수한 굶주림처럼 느껴졌다. 특수한 굶주림이란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하나의 영상으로 여기에 제시할 수 있다. 1. 나는 작은 보트를 타고 조용한 바다 위에 떠 있다. 2. 아래를 내려다보니 물속에 해저 화산의 꼭대기가 보인다. 3. 해면과 그 꼭대기는 그다지 멀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모른다. 4. 왜냐하면 물이 너무 투명해서 거리감이 없기 때문이다. 심야 레스토랑 같은 데는 가고 싶지 않다는 아내의 말에 뭐 그것도 그렇군 하고 동의할 때까지의 2, 3초 사이에 내 머리에 떠오른 이미지는 대체로 그런 것이었다. 난 물론 프로이트가 아니어서 그 이미지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분석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계시적인 종류의 이미지라는 것만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복이 이상하리만치
강렬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위해 외출은 하지 않겠다는 그녀의 강령에 반쯤 자동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캔맥주를 따서 마셨다. 양파를 먹는 것보다 맥주를 마시는 편이 훨씬 나았기 때문이다. 아내는 맥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내가 6캔 중 4개를 마시고 그녀가 나머지 2개를 마시게 되었다. 내가 맥주를 마시는 동안 그녀는 11월의 다람쥐처럼 꼼꼼하게 부엌 선반을 뒤져서 봉지 속에 남은 버터쿠키 4개를 찾아냈다. 냉동 케이크를 만들 때 남은 것으로 습기가 차서 눅눅해져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소중히 2개씩 나누어 먹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캔맥주도 버터쿠키도 하늘에서 본 시나이 반도처럼 막막한 우리들의 공복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초라한 풍경의 일부처럼 창밖을 휙휙 지나갈 뿐이었다. 우리는 맥주 깡통에 인쇄된 글씨를 읽다가 시계를 몇 번씩 쳐다보다가 냉장고 문도 쳐다보다가 어제 석간도 뒤적여 보고 테이블 위에 흩어진 쿠키 부스러기를 엽서 끝으로 모으기도 했다. 시간은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간 납덩어리처럼 어둡고 둔중했다. 이렇게 배가 고픈 건 처음이야. 이런 게 결혼한 거란 관계가 있는 걸까? 하고 아내가 말했다. 몰라 하고 대답했다.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모른다. 아내가 새삼스럽게 먹다 남을 찌꺼기라도 찾으려고 부엌을 뒤지는 동안 나는 또 보트에서 몸을 내밀어 해저 화산의 꼭대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보트를 둘러싼 해수의 투명함은 내 마음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명치 끝 주변에 구멍이 뻥 뚫린 듯한 기분이었다. 입구도 출구도 없는 순수한 구멍이다. 그 기묘한 체내의 결락감, 부재가 실존한다는 감각은 높은 첨탑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느끼는 공포와 어딘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복과 고소공포는 서로 닮은 곳이 있구나 하는 새로운 발견을 했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생각이 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난 그때도 지금처럼 배가 고팠다. 맞아. 빵가게를 습격했을 때도 그랬어. 하는 말이 무심결에 튀어나왔다. 빵가게를 습격하다니 무슨 소리야? 하고 잽싸게 아내가 질문했다. 그렇게 해서 빵가게를 습격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아주 옛날에 빵가게를 습격한 일이 있었어. 하고 아내에게 설명을 시작했다. 그리 큰 빵가게도 그리 이름 있는 빵가게도 아니었어. 특별히 맛있지도 특별히 맛없지도 않았고 어디에나 있는 평범한 동네 빵가게였지. 상가 한복판에 위치한 아저씨가 혼자 빵을 구워 파는 그런 가게였어. 아침에 구운 빵을 다 팔면 그대로 문을 닫는 조그만 빵가게 말이야. 하필 왜 그런 눈에 띄지 않는 빵가게를 습격했어? 하고 아내가 질문했다. 큰 가게를 덮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지. 우리는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줄 만큼의 빵이 필요했던 것이지 돈을 훔치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 우리는 단순히 습격자였지 강도가 아니었다고. 우리? 우리란 누굴 말하는 거야? 그런 단짝 친구가 있었어. 벌써 10년도 전의 일이지만 말이야. 우리는 둘 다 지독히 가난해서 치약을 살 돈조차 없었어. 물론 양식도 언제나 부족했지. 그래서 그 당시 우리는 먹거리를 손에 넣기 위해 정말 못된 짓들을 많이 했었어. 빵가게 습격도 그 중에 하나고. 이해가 안 가.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마치 새벽 하늘에 빛을 잃어가는 별의 모습을 찾는 듯한 눈길이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일하지 않았어? 아르바이트를 조금만 해도 빵 정도는 살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편이 간단할 것 같은데 빵가게를 습격하는 것보다는 일하기 싫었으니까. 그건 이미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결론이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잖아? 나는 고개를 한번 끄덕인 후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손목 안쪽으로 눈두덩을 비볐다. 몇 개인가의 캔 맥주가 졸음을 재촉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보드라운 진흙처럼 내 의식 속에 파고들어와 공복과 실랑이를 벌였다. 시대가 바뀌면 공기도 바뀌고 사람의 사고방식도 바뀌는 거야. 그건 그렇고 이제 슬슬 자지 않을래?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안 졸려. 그냥 빵가게 습격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시시한 얘기야. 적어도 당신이 기대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야. 화려한 액션도 없고. 그래서 습격은 성공했어? 나는 결국 잠자기를 포기하고 새 캔맥주를 땄다. 아내는 뭔가를 듣기 시작하면 끝까지 다 듣지 않고는 못 배기는 성격인 것이다. 성공했다고 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 우리는 빵을 잔뜩 손에 넣기는 했지만 그건 강탈이 아니었거든. 즉 우리가 빵을 강탈하려고 하기 전에 빵가게 주인이 우리에게 그걸 준 거야. 공짜로? 공짜가 아니야. 그게 좀 골치 아픈 부분이지. 하고 말하며 나는 고개를 저었다. 빵가게 주인은 클래식 음악 마니아였는데 마침 그때 가게에서 바그너의 소곡집을 틀어놓고 있었어. 그는 우리에게 만약 그 레코드를 끝까지 다 들어준다면 가게 안의 빵을 맘대로 가져가도 좋다고 거래를 제의해온 거야. 나와 친구는 그 제의에 대해 의논을 했지.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어. 음악을 듣는 것쯤은 할만하다고. 그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노동도 아니며 누구를 상처 입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식칼과 나이프를 가방에 넣고 의자에 앉아 빵가게 주인과 함께 타노이저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소곡을 들었던 거야. 그리고 빵을 받았구나. 나랑 친구는 가게에 있는 빵이랑 빵은 전부 가방에 쑤셔넣고 돌아와서 사나흘 동안 그것만 먹었어. 나는 또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졸음은 해저 지진에 의해 생겨난 소리 없는 파도처럼 나의 보트를 둔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물론 빵을 손에 넣겠다는 소기의 목적은 이룰 수 있었지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범죄라고 부를 만한 게 아니었어. 그건 교환이었던 거야. 우리는 바그너를 들은 대신에 빵을 손에 넣었으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상거래인 셈이지. 그렇지만 바그너를 듣는 건 노동이 아니잖아. 바로 그거야. 만약 빵가게 주인이 그때 우리에게 설거지나 유리창 닦기를 요구했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고 깨끗하게 빵을 강탈했겠지. 그래서 나와 친구는 몹시 혼란스러웠던 거야. 바그너가 나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거든. 그건 마치 우리에게 던져진 저주 같은 거였어.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런 제안에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처음 계획한 대로 들고 간 칼로 놈을 협박해서 단순하게 빵을 강탈해야 했어. 그러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 나는 또 손목 안쪽으로 눈두덩을 비볐다. 그래. 그렇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문제는 아니야. 그저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사건의 경계로 천천히 변해갔을 뿐이니까. 그리고 한번 변해버린 것은 더 이상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어. 결국 나는 대학으로 돌아가 무사히 졸업했고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면서 사법시험 공부를 했지. 그리고 당신을 만나 이렇게 결혼했고 2번 다시 빵가게를 습격하는 짓은 안 하게 됐어. 그게 다야? 그래, 그게 다야. 하고 말하며 남은 맥주를 마셨다. 그것으로 6개의 맥주는 전부 빈 깡통이 되었다. 잿더리 속에는 6개의 풀링이 벗겨진 이너의 비늘처럼 남아있었다. 물론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또렷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일환도 몇 가지인가 일어났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그녀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의 그 친구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하고 아내가 물었다. 몰라. 사소한 일로 우리는 헤어졌어. 그리고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지금 어디서 무얼 하는지도 몰라. 아내는 한동안 묵묵히 있었다. 아마 그녀는 나의 어조가 어딘지 모르게 불명확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그 점에 관해서는 굳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단짝이었던 당신들이 헤어진 것은 그 빵가게 습격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지? 아마도 그 사건으로 우리가 받은 쇼크는 생각보다 훨씬 강렬한 것이었으니까. 우리는 그 후 며칠이나 빵과 바그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지. 과연 우리가 취한 선택이 옳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 정상적으로 생각하자면 결론은 옳았을 거야. 누구 하나 상처 입히지 않고 각자 일단은 만족했으니까. 빵가게 주인은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바그너를 선전할 수 있었고 우리는 배불리 빵을 먹을 수 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뭔가 중대한 실수가 존재한다고 느낀 거야. 내가 아까 저주라는 말을 쓴 건 바로 그 때문이지. 그건 의혹의 여지 없이 저주 같은 것이었어. 그 저주는 이제 사라져버렸을까? 두 사람에게서? 나는 재떨이 속에 있는 6개의 풀링으로 팔찌 크기의 알루미늄 원을 만들었다. 그건 나도 몰라. 세상에는 훨씬 많은 저주가 흘러넘치고 있어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해도 그게 어느 저주 탓인지 알아볼 재간이 없으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잘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자기 손으로 그 저주를 해소하지 않는 한 그건 충치처럼 당신을 죽일 때까지 괴롭힐 거야. 당신뿐만 아니라 나까지. 당신을? 그럼 지금은 내가 당신의 단짝이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공복도 그런 거야. 결혼하기 전에 난 이렇게 지독한 공복감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이런 거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아? 분명 당신에게 씌워진 저주에 나까지 말려든 걸 거야. 나는 부정하며 고리를 만든 폴링을 다시 하나하나 떼어서 재떨이 속에 도로 넣었다. 그녀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듣고 보니 그럴지도 모른다는 느낌은 들었다. 한동안 의식이 바깥쪽에 멀어져 있던 공복감이 다시 되돌아왔다. 그 허기는 아까보다 훨씬 강렬해서 머리 심지까지 지끈거리며 아파왔다. 위가 옥죄이는 것 같더니 그 경련이 클러치 와이어로 머리 중심에 전도되는 것이다. 내 체내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이 조립되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또 해저 화산으로 시선을 돌렸다. 해수는 아까보다 훨씬 투명도를 더해서 주위에서 보지 않으면 그곳에 물이 존재하는 것조차 못 보고 넘어갈 정도였다. 마치 보트가 아무런 받침대도 없이 공중에 덩그러니 떠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리고 바닥에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하나가 손에 잡힐 듯이 선명하게 보인다. 당신과 함께 산 지 아직 반 달 정도밖에 안 됐지만 확실히 나는 일종의 저주의 존재를 신변에 계속 느껴왔어.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내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테이블 위에서 양손을 깍지 끼고 있었다. 물론 그게 저주란 건 당신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지금은 확실히 알 것 같아. 당신은 저주받은 거야. 당신은 그 저주란 걸 어떤 식으로 느낀 거야? 몇 년이나 빨지 않은 먼지투성이의 커튼이 천장에서 쭉 내려와 있는 듯한 느낌이야. 그건 저주가 아니라 나 자신일지도 몰라. 하고 나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녀는 웃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는 건 내가 잘 알아. 만약 당신 말대로 그게 저주라고 한다면 난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거지? 한 번 더 빵가게를 습격하는 거야. 그것도 지금 당장. 그것 말고는 이 저주를 풀 방법이 없어. 하고
그녀는 단언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이 공복감이 계속되는 동안 미처 이루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루는 거야. 그렇지만 이런 밤중에 문을 연 빵가게가 있을까? 찾아야지. 도쿄는 넓어. 분명 어딘가에 심야 영업을 하는 빵가게 한 곳쯤은 있을 거야. 나와 아내는 중고 도요타 카로라를 타고 빵가게를 찾아 새벽 2시 반에 도쿄 시내를 헤맸다. 내가 핸들을 잡고 아내는 조수석에 앉아 도로 양쪽으로 육식조 같은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레밍턴의 자동 산탄총이 경직된 가늘고 긴 물고기처럼 누워있고 아내가 걸친 겨울 파카 주머니에는 예비 산탄이 달그락거리는 마른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트렁크에는 검은 스키 마스크가 2개 들어있었다. 어째서 아내가 산탄총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스키 마스크도 마찬가지다. 나도 그녀도 스키 같은 것은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녀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았고 나도 질문하지 않았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뭔지 모르게 기묘한 것이라는 느낌이 들 뿐이었다. 그러나 그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장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4시간 영업하는 빵가게를 한 집도 발견할 수 없었다. 나는 텅 빈 방길을 요요기에서 신주쿠로 그리고 요스카, 아카사카, 아오야마, 히로오, 로폰기, 다이카니야마, 시부야로 차를 몰았다. 심야의 도쿄에는 각양각색의 인간들이며 가게들이 있었지만 빵가게만은 없었다. 그들은 한밤중에 빵을 굽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도중에 2번 경찰차를 만났다. 한 대는 도로 옆에 차를 세워두고 잠복하고 있었고 다른 한 대는 비교적 느린 속도로 등 뒤에서 우리 차를 추월해 갔다. 나는 그때마다 겨드랑이 아래로 땀이 배어 나왔지만 아내는 그런 것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로지 빵가게 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몸의 각도를 바꿀 때마다 주머니의 산탄이 베개 속에 메밀껍질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제 포기하자. 이런 밤중에 빵가게가 열렸을 리 없잖아. 이런 일은 역시 사전조사를 해둬야 해. 하고 나는 말했다. 그때 세워! 하고 아내가 당돌하게 말했다. 나는 황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여기 있어. 하고 그녀는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핸들을 잡은 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주변에는 빵가게다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눈에 띄지 않았다. 도로가에 상점이란 상점은 모두 거무칙칙한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주변은 고요가 감돌고 있었다. 이발소 간판이 비틀어진 의안처럼 어둠 속에 차갑게 떠올라 있고 200m 정도 앞쪽에 맥도날드의 밝은 간판이 보일 뿐이었다. 빵가게가 어디 있다는 거야? 하고 나는 물었다. 그러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트렁크를 열어 천으로 된 접착 테이프를 꺼내 들고 차에서 내렸다. 나도 반대쪽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다. 아내는 차 앞쪽에 구부리고 앉아 접착 테이프를 적당한 길이로 잘라 번호판에 붙여 번호를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뒤쪽으로 돌아와 그쪽의 번호판도 같은 방법으로 가렸다. 아주 익숙한 손놀림이었다. 나는 멍청이 서서 그녀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 맥도날드를 습격하는 거야. 하고 아내는 말했다. 마치 저녁에 먹을 반찬을 이야기할 때처럼 가벼운 말투였다. 맥도날드는 빵가게가 아니야. 하고 나는 지적했다. 빵가게랑 비슷한 거야. 타협이라는 것도 어느 경우에는 필요해. 어쨌든 맥도날드 앞에 세워. 하고 말하며 아내는 차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포기하고 200m쯤 몰고 가서 맥도날드 주차장에 차를 넣었다. 주차장에는 번쩍번쩍거리는 빨간 블루버드가 한 대 서 있을 뿐이었다. 아내는 수건으로 싼 산탄총을 내게 내밀었다. 그런 거 쏜 적도 없고 쏘고 싶지도 않아. 하고 나는 반발했다.
쏠 필요는 없어. 그냥 가지고 있기만 해도 되는 거야. 아무도 저항 따위 하지 않을 거니까. 알겠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먼저 둘이서 당당하게 가게에 들어가. 그리고 점원이 어서 오세요 하고 말하면 그걸 신호로 얼른 스키 마스크를 뒤집어 쓰는 거야. 알았어? 그건 알지만 그리고 당신은 점원에게 총을 들이대고 모든 종업원과 손님들을 한 군데 모으는 거야. 그걸 민첩하게 해야 해. 다음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맡겨줘. 그렇지만 햄버거는 몇 개 정도 필요할까? 30개 정도 있으면 될까? 뭐 대충 하고 나는 말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산탄총을 받아들고 수건을 조금 걷어보았다. 총은 모래자루처럼 무겁고 밤의 어둠처럼 검디검었다. 정말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나는 물었다. 그 질문의 반은 그녀를 향한 것이었고 반은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물론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어서 오세요 하고 맥도날드 모자를 쓴 카운터의 여자아이가 맥도날드적인 미소를 띄우며 인사했다. 나는 심야의 맥도날드에는 여자아이가 일하지 않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리가 혼란스러웠지만 이내 생각을 고치고 스키 마스크를 머리에서부터 푹 뒤집어 썼다. 카운터의 여자아이는 갑자기 스키 마스크를 뒤집어 쓴 우리들의 모습을 아연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런 상황에 대한 대응법은 맥도날드 접객 매뉴얼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어서 오세요 다음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얼어붙어 말이 안 나오는 듯했다. 그래도 영업용 미소만큼은 새벽녘 초승달처럼 입술 끝에 불안정하게 걸려 있었다. 나는 가능한 한 서둘러 수건을 풀고 총을 꺼내 가게 안으로 향했지만 그곳에는 학생으로 보이는 커플이 한 쌍 있을 뿐이었고 더구나 그들은 플라스틱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의 머리 2개와 딸기 쉐이크 컵 2개가 전위적인 오브제처럼 나란히 있었다. 죽은 듯이 잠들어 있는 두 사람을 방치해둔다고 해서 우리들의 작업에 크게 지장이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총구를 카운터 안으로 돌렸다. 맥도날드 종업원은 전부 3명이었다. 카운터의 여자아이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혈색이 안 좋은 계란형 얼굴의 점장과 표정이라는 것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옅은 그림자 같은 조리장인 아르바이트생. 세 사람은 계산대 앞에 모여 잉카의 우물을 바라보는 관광객 같은 시선으로 내가 든 총구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누구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고 누구도 덤벼들지 않았다. 총이 너무 무거워서 나는 방아쇠에 손가락을 낀 채 총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돈을 드리겠습니다. 11시에 해수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부 드리겠습니다. 보험에 들어있어서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점장이 목신 소리로 말했다. 정면에 셔터를 내리고 간판에 전원을 꺼요. 하고 나는 말했다. 잠깐만요. 그건 곤란합니다. 맘대로 가게를 닫으면 제가 질책을 당합니다. 하고 점장이 말했다. 아내가 같은 명령을 한 번 더 천천히 되풀이했다. 시킨 대로 하는 편이 좋을걸? 하고 나는 충고했다. 점장이 꽤 망설이는 눈치였기 때문이다. 그는 계산대 위에 총구와 아내의 얼굴을 잠깐 번갈아 보더니 이윽고 포기한 듯 간판 불을 끄고 정문 셔터를 내렸다. 나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그가 비상경보 장치인가 뭔가 하는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닐까 하고 계속 경계했지만 어쩐지 맥도날드 햄버거 체인점에는 비상경보 장치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다. 햄버거 가게가 습격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누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정면의 셔터가 야구 방망이로 양동이를 두들기는 듯한 큰 소리를 내며 닫힌 뒤에도 테이블의 커플은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벌써 오랫동안 그렇게까지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빅맥 30개를 포장해요.
하고 아내는 말했다. 돈을 충분히 드리겠으니 어디 다른 가게에 가서 사드시면 안 될까요? 실은 그렇게 하시면 장부 정리가 몹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점장이 말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걸 하고 나는 되풀이했다. 세 사람은 함께 조리장에 들어가 30개의 빅맥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생이 햄버거를 굽고 점장이 그것을 빵에 끼우고 여자아이가 하얀 포장지로 쌌다. 그동안 누구 하나 입을 떼지 않았다. 나는 대형 냉장고에 기대어 산탄총의 총구를 철판 위로 향하게 하고 있었다. 철판 위에는 고기가 갈색 물방울 모양처럼 나란히 누워서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고기가 굽히는 맛있는 냄새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벌레 무리처럼 내 몸속에 모공으로 파고들어와 혈액에 섞여 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 몸 한가운데 발생한 굶주림의 구멍에 집결하여 그 핑크색의 벽면에 착 달라붙었다. 하얀 포장지에 쌓여 높이 쌓여가는 햄버거를 한두 개쯤 손에 들고 당장이라도 먹어치우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우리들의 목적에 부응하는 것이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30개의 햄버거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굽힐 때까지 참고 기다리기도 했다. 조리장 안은 더워서 스키 마스크 아래로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햄버거를 만들면서 이따금씩 총구를 흘끗흘끗 쳐다보았다. 나는 가끔씩 새끼손가락 끝으로 양쪽 귀를 긁었다. 긴장하면 귀가 간질거린다. 내가 스키 마스크 위로 귀를 긁자 총구가 불안정하게 상하로 흔들려 그것이 세 사람의 기분을 묘하게 더 자극하는 것 같았다. 총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오발의 염려는 없었지만 세 사람은 그걸 몰랐으며 내 쪽도 일부러 가르쳐줄 필요는 없었다. 세 사람이 햄버거를 만들고 내가 총구를 철판에 겨냥한 채 지켜보고 있는 동안 아내는 가게 안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완성된 햄버거 수를 세기도 했다. 그녀는 포장지에 쌓인 햄버거를 종이 가방에 차곡차곡 넣어갔다. 종이 가방 하나에는 15개의 빅맥 햄버거가 들어갔다. 어째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죠?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 그걸로 좋아하는 것을 사 먹으면 될 텐데 무엇보다 빅맥 30개를 먹어서 그게 무슨 이득이 되는 거죠? 하고 여자아이가 내게 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미안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빵가게가 열려있지 않았어요. 빵가게가 열려 있었더라면 빵가게를 습격했을 텐데 하고 아내가 대신 그 여자아이에게 설명했다. 그런 설명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뭔가 단서가 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그들은 더 이상 입을 떼지 않고 묵묵히 고기를 구워 빵 사이에 끼우고 그것을 포장지로 쌌다. 2개의 종이 가방에 30개의 빅맥이 들어가자 아내는 라지 컵에 콜라를 2개 주문하더니 그 값을 지불했다. 빵 이외에는 아무것도 훔칠 마음이 없어요. 하고 아내는 여자아이에게 말했다. 여자아이는 복잡한 형태로 머리를 움직였다. 그건 고개를 가로젓는 것 같기도 하고 끄덕거리는 것 같기도 했다. 아마 양쪽의 동작을 동시에 한 것이리라. 그녀의 마음을 나도 어딘지 모르게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아내는 주머니에서 짐꾸러기용의 끈을 꺼내 그녀는 무엇이든 갖고 있었다. 세 사람의 몸을 마치 단추라도 다는 것처럼 요령 있게 기둥에 묶었다. 세 사람은 이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잠자코 하는 대로 맡겨두고 있었다. 아내가 아프지 않아요? 라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지 않아요? 하고 물어도 그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는 수건에 총을 싸고 아내는 양손에 맥도날드 마크가 그려진 종이 가방을 들고 조금 열린 셔터 틈으로 밖으로 나왔다. 가게 안에 두 사람은 그때까지도 심해어처럼 곤히 잠들어 있었다. 대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깊은 잠을 깨울 수 있을지 나는 궁금했다.
30분쯤 달린 후 적당한 빌딩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우리는 햄버거와 콜라를 실컷 먹고 마셨다. 나는 전부 6개의 빅맥을 위에 난 구멍을 향해 밀어넣었고 그녀는 4개를 먹었다. 그래도 뒷좌석에는 아직 20개의 빅맥이 남아있었다. 날이 새면서 우리의 저 영원으로 이어질 것만 같던 깊은 굶주림도 소멸해가고 있었다. 최초의 태양빛이 빌딩의 더러워진 벽면을 오렌지빛으로 물들이고 소니의 거대한 광고탑을 눈부시도록 빛나게 했다. 때때로 지나가는 장거리 트럭의 타이어 소리에 섞여 새소리가 들려왔다. FEN에서는 컨트리 뮤직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둘이서 한 개비의 담배를 나눠 피웠다. 담배를 다 피우자 아내는 내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다. 그렇지만 이런 짓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고 나는 한 번 더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물론이지.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리고 딱 한 번 깊은 한숨을 내쉰 후 잠이 들었다. 그녀의 몸은 고양이처럼 가볍고 부드러웠다. 혼자가 된 나는 보트에서 몸을 내밀어 바닷속을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해저 화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수면에는 하늘의 푸르름이 고요히 내려와 있고 작은 파도가 바람의 펄럭이는 실크 파자마처럼 보트의 배전을 부드럽게 때리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보트 바닥에 누워 눈을 감고 밀물이 나를 적당한 곳으로 실어다 주기를 기다렸다.